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몇 주 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르베르트 베버라는 가톨릭 신부님이 있습니다. 독일 성 베네딕트 선교회의 대수도 원장을 지낸 명망 높은 성직자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2차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1911년에 처음 왔을 때는 4개월간 조선의 구석구석을 여행했습니다. 명성지를 찾아다니면서 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와 생활상을 꼼꼼히 살피고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돌아가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14년 후인 1925년 다시 조선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영화 촬영용 카메라를 가져와서 조선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조선의 자연과 역사 유물, 조선인들의 생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시간 이상 분량의 기록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독일인 고위 성직자 베버 신부가 당시 조선의 문화와 생활상을 기록한 책과 영화를 남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와 문물들이 너무 빠르고 너무 무참하게 파괴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라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렇게 책도 만들고 영화도 찍은 겁니다. 그 베버 신부는 처음에 조선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조선에 매료됐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기품 있고 고상하다고 생각했으며 이 조선 사람들은 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선과 조선인 대신 한국과 한국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베버 신부는 한국의 자연과 한국인들의 예술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그는 한국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인은 생각 깊은 자연주의자들이다. 자연의 신비를 관조하고 경청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오래 자세히 깊이 관찰할 뿐 훼손하거나 소유하려 들지는 않는다. 베버 신부는 여행을 하는 동안 기록자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주막이나 민가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밥상을 받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웬만큼 연습하지 않으면 양반다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 매운 김치를 안주 삼아서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고 긴 장죽에 꾹꾹 눌러 담은 쓰디쓴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기록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 베버 신부가 찍은 기록 영화는 지금도 전편을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베버 신부는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아직 숲에서 야만인의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을 때 한민족은 이미 고도의 문화를 가진 문화민족이었고 독일보다 훨씬 앞서 활자 인쇄를 발명한 나라였다. 그 게르만족보다 앞섰던 건국과 문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지난 수세기의 세계는 게르만족의 한 분파였던 앵글로색슨의 후예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은 석양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얻었고 현재의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르만족의 본류를 자처하는 독일도 현재 최상위권의 국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서로마가 천년 제국을 이어갈 때만 해도 게르만족은 그 라인강의 동쪽 또 도나우강의 북쪽 산림지대에 살던 바바리안 야만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바불바불 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이제 게르만족이 세계사에 이름을 올린 것은 소위
게르만족의 대이동 시기 때였습니다. 그 아시아로부터 온 훈족이 당시의 게르만족 거주지였던 북유럽 평원으로 쳐들어오자 그곳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것을 세계사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400년쯤의 일이었습니다. 그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던 시절에 한민족은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모두 조세, 행정 등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번듯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원 전에 이미 나라를 만들어서 수백 년간 체제를 유지했던 곳은 지구상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범위에 들었고, 지금은 이라크가 된 곳의 이제 수메르, 아카드 등을 포함해서 또 이집트, 인도, 중국 등 소위 이제 4대 문명 발흥 지역이 기원전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 밖에 중동과 지중해에는 현재의 이란인 페르시아가 있었고, 또 지금의 이탈리아가 된 로마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정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아시아에는 베트남의 고대 국가인 발랑이란 나라가 만들어졌었고, 남아메리카에는 지금의 멕시코 남부 지역에 마야 문명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요즘 연이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얼마 전까지 터키라고 불렀던 곳, 또 오랜 세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하고, 또 소위 이제 레반트라고 불렸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기원전에는 페니키아 등 이제 몇몇 국가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기원전과 기원후가 갈라질 무렵에는 모두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넉넉 잡고 계산해 봐도 현재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역법인 그레고리력의 서기 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100년 이상 국가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는 채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시점을 요즘으로 맞춰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잘 나가는 국가, 소위 이제 G7, 그룹 오브 세븐이라 불리는 7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 7개 나라 가운데 그 기원전과 기원후가 갈려질 무렵에도 있었고, 지금도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로마의 이 후신인 이탈리아 하나뿐입니다. 범위를 G20로 확대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G20는 이 G7 국가에다가 신흥 강대국으로 손꼽히는 12개 나라, 또 유럽연합 의장국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또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대양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또 유럽에서는 러시아,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이제 G20에 포함됩니다. 모두 이제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지역의 맹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 가운데도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인도 외에는 서기년도가 시작될 무렵에 최소한 부족국가 단위의 나라조차 형성하고 있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다릅니다. 서기년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확실하게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기원전 20세기 이전에 이미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고 최고 통치자를 당군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원전 2333년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 고조선에 대한 문서 사료는 좀 부족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국, 일본, 또 우리 내부의 사대주의자 등등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그 문서 자료들이 숨겨지거나 땅에 파묻히거나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물과 유적으로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숨겨졌던 문서 사료도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고조선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민족은 기원전 3, 4세기경에 이미 열국시대를 열었습니다. 부여, 옥저, 동해, 삼한 등이 만주와 한반도의 구석구석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기록들도 우리 내부의 것은 많이 없어져 버렸지만 후한서나 삼국지, 진서 등 중국의 역사서에는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순히 긴 역사를 가진 것뿐이 아닙니다. 기원전 20세기 이전에 나라를 세운 후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이 민족에게 국권을 빼앗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맥족이라고 불렸던 한민족에 의해서 줄곧 나라가 이어져 왔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아주 잠깐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만 역사가 비교적 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하면 거의 항상 우리 민족 국가를 지켜오고 유지해 왔습니다. 주권 침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소위 4대 문명 발원국부터 처참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인 이라크는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를 거쳐서 바벨로니아로 이어진 그 고대 왕조를 끝으로 기원전에 이미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후에 1차 대전이 지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무려 2000년 이상을 그리스, 로마, 오스만 투르크 등등 타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도 비슷합니다. 기원전에도 이미 힉소스, 페르시아, 그리스 등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이집트는 기원 전후가 갈릴 무렵에 로마의 속주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연애하던 그때죠. 그때 로마의 속주가 된 이후에 이슬람 세력과 프랑스, 영국 등의 동내북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9세기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집트 왕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도가 200년 가까운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하고 또 인도 최대의 제국이었던 무굴 제국도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티무르 제국의 후예가 세웠다는 것은 세계사의 상식입니다. 지배민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중국도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중국은 서기년도로 진입한 이후에는 한나라와 명나라를 제외하고는 줄곧 북방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송나라는 요나라, 금나라에게 북방을 내어준 반쪽짜리 나라였고 수나라와 당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또 원나라는 몽골, 청나라는 만주족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천년제국이라고 불렸던 서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기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여파로 멸망한 이후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등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거나 수십 개의 도시국가로 쪼개져서 지냈습니다. 다시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 때까지 15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기원전부터 중동 전역과 북아프리카, 동유럽 일부까지 차지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에는 1000년 이상 셀레우코스 왕조, 로마, 셀주크 투르크, 몽골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아예 명함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서기년도가 시작될 무렵에는 부족국가 형태의 국가도 없었습니다. 기원 후 3세기가 돼서야 이제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토라는 부족국가가 만들어졌고
제대로 된 중앙 집권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7세기 쇼토쿠 태자 때에 이르러서입니다. 주로 한국에서 그리고 약간 중국에서 제도와 문물 등을 수입하고 본 따서 비로소 제대로 된 국가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한민족은 지구상의 어느 민족보다 일찌감치 국가를 세웠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민족적 정체성 또 정통성을 지켜온 민족 국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평가받는 유대인들조차 2000년을 나라를 잃고 세계를 유랑했지만 우리는 한민족에 의한 한민족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 민족 특유의 기질 중 하나인 저항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민족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저항정신. 비록 우리끼리는 싸울지언정 외세의 침입, 남이 우리를 공격하고 다스리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때 수나라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무려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수양제, 또 당나라 누굽니까? 이세민. 특히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왕조 등 이제 집권층은 외침에 항복을 해도 오히려 민중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침입 때 끝까지 저항했던 삼별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별초. 고려 정부는 원나라에 항복하고 수도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옮겼지만 삼별초는 거점을 진도 또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끝내 원나라에 저항했습니다. 삼별초는 원래 이제 무신 정권의 경호대로 출발했지만 이 조정이 정부가 원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계기로 민간 저항 조직의 지도부로 성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인 선조하고 최고의 관료들은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에 맞섰습니다. 계율로서 살생을 금지하는 성녀들마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사명대사, 서산대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평민은 물론이고 가장 천대받는 계급인 노비들도 의병 활동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공을 많이 세우면 노비에서 면해준다. 면천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약속 훨씬 이전부터 의병에 나섰습니다. 노비들이. 하여간 임진왜란 때는 특히 이제 의병들이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의병들은 살고 있던 지역을 거점 삼아서 게릴라전, 유격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리의 어두운 왜적들을 후방에서 아주 크게 교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퇴했고 또 진격을 늦추는데 크게 이제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농공 행상을 할 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누가 전쟁의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가릴 때 조정에서는 의병의 활약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겁니다. 의병의 공로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그 도망을 갔던 조정은 더 초라해졌기 때문입니다. 임금인 선조는 자신이 끌어들인 명나라 군대가 왜적을 물리쳤다면서 모든 공을 자신의 것이라고 부각시켰습니다. 또 선조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그 대신 나부랭이들은 임금을 잘 모셨다면서 스스로 호신공신이란 이름으로 호성공신이란 이름으로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긴 겁니다. 무려 86명입니다. 근데 직접 전투를 치렀던 군인들은 선무공신이란 이름으로 18명밖에 포상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곽재우 홍위 장군이죠. 조헌 700의 총, 또 고경명 이런 그 왜적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의병장들은 단 한 명도 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조선은 그때부터 망국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여간 그 한민족의 의병의 전통은 구한말의 을미사변 때 분연이 일어섰고 또 일제강점 과정은 물론이고 경술 국치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등등 여러 명을 죽이거나 총상을 입혔습니다. 그 밖에도 이봉창, 김상옥, 백정기 등 숱한 의사와 열사들이 조국을 되찾는 일에 자기들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졌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장렬한 저항은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를 아주 심하게 자극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을 때는 1억 중국인이 하지 못한 것을 젊은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면서 아주 큰 찬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에 그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다가 그 이후에 관심과 지원이 아주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들은 원나라 때나 청나라 때나 어떤 북방민족이 지배했을 때도 또 중일전쟁 때 그 일본에 대해서도 그 민간 차원의 조직적인 저항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3.1 독립만세운동은 외세의 지배를 거부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저항 정신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3.1 만세운동.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해외에까지 퍼져나간 그 1,500회 이상의 만세 시위에 연 인원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는 등 그 사망자만 해도 그 18세 꽃다운 나이였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7,500명이 넘었습니다. 7,500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상자는 45,000명을 넘었고 그 체포된 사람을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다 당시 일본 경찰과 총독부가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나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당한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한민족의 저항 정신은 굳이 외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나 정권이 폭정을 일삼거나 너무 불합리할 경우에도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왕실의 지나친 수탈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통일신라 때의 원종과 애노의 난, 또 고려시대 때 천민차별이 부당하다면서 봉기했던 그 공주명학소의 망이망소의 난, 그 다음 산호만적의 난, 또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들의 탐학과 학정 때문에 걸기했던 홍경래, 이재수의 난, 소위 진주밀란으로 불리는 임술, 농민봉기 등등 우리 민족의 그 민중들의 저항의 전통은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누누이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의 대표적인 예가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죽창, 곡괭이 등을 들고 일어났지만 조선을 일으킨 이씨들의 본관을 지키는 전주성을 함락시킬 만큼 기계를 떨쳤습니다. 그 기세대로라면 한양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점에서 혁명을 중단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봉기가 청나라나 일본 등 외세한테 개입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백성들이 오히려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근데 왕실은 그 틈을 타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고 그 청군의 개입을 빌미로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땅에서는 청일전쟁이라는 외국 군대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내 땅이 남의 나라 군대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 민중들이 나라를 걱정해서 미완의 혁명으로 남겨뒀는데 왕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외세에 나라를 바쳤고 결국은 망국의 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은 해방 후에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60년의 4.19 혁명, 또 1979년의 부산 마산 민주화 항쟁,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6.29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1987년의 60 민주화 항쟁, 그리고 이제 국정에 민간인이 깊이 개입한 그 소위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에 골기했던 2016년의 촛불항쟁 등등입니다. 외국의 학자들은 역사상 민중 차원의 저항과 항쟁, 봉기가 가장 많고 그 열기와 영향이 가장 크고 강했던 민족으로 두말할 것 없이 한민족을 꼽습니다. 그 민중의 골기로 정권이 바뀐 경우는 프랑스 혁명 외에는 유사한 사례를 쉽게 찾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의 그러한 성향과 힘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당하게 여겨지는 권력에 저항한 것은 민중들만이 아닙니다. 당대의 개혁 세력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양심적인 고위 관리들 중에도 절대 권력의 부당한 명령이나 비뚤어진 행태에 대해서는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를 외친 경우가 많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자신의 자리는 물론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군주제 국가에서 이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민주적인 요소를 정치에 반영해온 나라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됐던 상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소. 조정이 조금만 잘못해도 전국 각지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상소를 올렸는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궐 밖에서 나를 지새우면서 엎드려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이마를 땅에 찧어가면서 상소의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유혈이 낭자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권력의 정점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그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를 향해서 한낱 궁중의 과부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던 그 남명조식, 그게 이제 단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성 현감을 제수받았는데 안 하겠다 하면서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때 그 조식의 상소는 그야말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선비의 의기가 가득했습니다. 상소 중에서도 가장 서리빨이 돋는 것은 도끼를 지닌 채 올리는 상소, 도끼를 지녔다는 뜻의 지부상소입니다. 내 의견이 틀렸다면 도끼로 내 목을 치라는, 그야말로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는 충신만이 올릴 수 있는 결기가 가득한 상소입니다. 고려 말에 충렬왕 때의 우탁, 또 임진왜란 때의 조헌, 그 구한말의 최익현의 그 지부상소가 특히 유명합니다. 고려와 조선의 왕실에서는 아예 대간을 뒀습니다. 대간. 그 고유 업무가 왕과 고위 관료들의 정책과 언행을 감찰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이제 의사대 소속의 대관과 중서문화성의 간관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대관, 간관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 사헌부, 사관원은 조선시대판 대간 제도입니다. 고려의 대간과 이제 조선의 양사, 사헌부 사관원에 소속된 관리들을 통칭 언관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비판하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언관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었습니다. 언관을 벌하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고
선로가 막히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상소와 언관제도는 우리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된 민주주의 제도였습니다. 그 외국인들 가운데는 이제 우리 민족을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라고 이렇게 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 평가입니다. 한민족은 새삼스럽게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1000년 이상 민주적인 전통을 갖고 있었고 산업화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산업화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한민족,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포함해서 어떠한 종류의 부당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권, 조정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면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한 특성과 전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니되옵니다. 그것이 바로 고조선에서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고 있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특성이고 전통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내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은 밟으면 꿈틀하는 민족이었고 눈과 귀를 막으면 입으로 외치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한음절 민족사. 그래서 오늘의 한음절은 생생하다, 활기 있다는 의미로 생어로 하겠습니다. 생민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